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용실 문 앞에 선 남자는 꼼짝하지 않고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머리 좀 한 번만 잘라주세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의 행색에 무섭기도 했지만 왜인지 모를 처량한 모습에 머리를 잘라주기로 합니다. 서걱서걱 머리가 잘려나가고 보이지 않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7년 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떠났던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검은 봉지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절뚝거리며 사라집니다. 검은 봉지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7년의 충격적인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7년 만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2026년 새에 소망을 남겨주시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밤 9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키듯 쏟아지고 있었고 낡은 상가 건물 1층 구석에 자리한 작은 미용실. 블루밍 헤어의 창문을 빗줄기가 사정없이 두들겨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일렁이며 유리창 위로 흐물흐물 녹아내렸고 그 너머로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퉁, 퉁, 퉁. 천장 구석에서 새어든 빗물이 바닥에 놓인 양동이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미용실 안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는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던 이 공간이 지금은 형광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둑어둑했고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습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미용 의자 하나에 등을 기댄 채 쭈그려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46의 이수진, 이 미용실의 주인이었어요. 수진은 왼쪽 손목에 감겨있던 보호대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찍찍이 소리가 나며 벗겨지자 그 아래로 벌겋게 부어오르고 시퍼렇게 멍든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손목 터널증 후군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이었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 정도로 저리고 욱신거렸지만 병원에 갈 돈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약을 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진통제 봉지를 꺼내 이빨로 뜯었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알약을 입에 털어넣고 우두둑 씹어 삼키려는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알약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뒹굴뒹굴 구르다가 미용 의자 아래 먼지 속으로 들어가 버린 작은 흰 알갱이를 수지는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미용실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밖에 빗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우산도 접지 않은 채 서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예수는 좋기 넘어 보이는 배 나온 체구의 번들거리는 얼굴, 건물주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비에 젖은 우산을 그대로 든 채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후두둑 떨어져 가게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야, 이수진. 최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전화 왜 안 받아? 내 돈 떼먹고 밤에 도망가려고 짐 싸냐?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부은 눈두덩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새빨갛게 충혈된 눈이 보였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 석 달이야, 석 달.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렸어.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행인 몇몇이 빗속에서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지는 그 시선들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변명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죠. 최 씨가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에 놓인 미용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자가 바퀴를 굴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돈 안 내놓을 거면 이 의자라도 당장 팔아서 가져갈 거야.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은 쿵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저 의자는 미용실을 처음 열던 날 남편이 직접 고르고 사다 준 의자였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도 그 의자만큼은 손님이 없는 날에도 늘 깨끗이 닦아두었던 수진에게는 마지막 남은 버팀목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수진이 달려가 최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제 목숨줄이에요, 사장님. 제발 이것만은. 무릎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매달리는 수진을 최 씨는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의 손을 툭 뿌리치며 한 발 물러섰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가게 빼. 안 그러면 용역 불러서 네 물건이고 뭐고 다 끄집어내서 길바닥에 내다 버릴 거야. 최 씨는 돌아서며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남편 놈이나 너나 똑같은 사기꾼들이야. 즉, 침을 뱉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차갑게 울리고 최 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엉망이 된 바닥을 치우려고 카트 아래를 훑던 수진의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낡은 증명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장자리가 닳고 모서리가 접힌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한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7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수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작은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여보. 목 놓아 부르는 소리가 텅 빈 미용실 안에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나 이제 못 버티겠어. 당신 올 때까지만 지키려고 했는데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갔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수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용 카트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가위와 빗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 중에서도 유난히 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잡이 고무가 닳아 미끄러웠고 날도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죠. 수지는 그 가위를 집어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미용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던 어느 저녁이 떠올랐어요. 시험이 코앞인데도 연습 모델이 없다며 끙끙거리던 수진에게 남편 동훈이 해해 웃으며 의자에 앉았던 날이었습니다. 내 머리로 연습해. 대머리 되면 어쩌려고 하냐고. 괜찮아. 마누라 합격이 더 중요하지.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위로 처음 남편의 머리를 잘랐고, 이 가위로 수많은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왔고, 이 가위를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죠. 수지는 낡은 가위를 케이스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구나. 수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안쪽 전등부터 하나씩 껐습니다. 찰칵, 찰칵. 스위치가 내려갈 때마다 미용실 구석구석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고 마지막으로 간판 전원까지 내리자 블루밍 헤어라는 분홍빛 글씨가 스르륵 꺼지며 창밖이 온통 검게 물들었습니다. 수지는 유리문 쪽으로 걸어가 안쪽 잠금 장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컹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손잡이를 통해 전해졌어요. 수진이 흠칫 놀라 손을 떼자 이번엔 더 거세게 문이 흔들렸습니다. 덜컹덜컹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형체만 흐릿하게 비쳤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문을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죠.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걸려는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낡은 문이 빗바람과 함께 안쪽으로 밀려들었고 그 틈으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좁은 미용실 안을 단숨에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떡처럼 엉겨붙어 있었고 그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가려 이목구비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미용 카트에 부딪혔고 손을 뒤로 더듬어 가위 하나를 몰래 움켜쥐었어요. 손잡이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목의 통증이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수진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영업 끝났어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덜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치려는 거 아닙니다. 긁히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성대가 녹슨 것처럼 쉰 목소리가 겨우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 사이로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머리만 좀. 수지는 가위를 쥔 손을 내리지 못한 채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도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바람에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왔어요. 흙이 잔뜩 묻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돈이었지만 분명 돈이었습니다. 강도라면 돈을 들고 있을 리 없었어요. 수진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호흡 사이로 절박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쫓겨날 가게였습니다. 어차피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죠. 이 비 오는 밤에 이런 행색으로 찾아와 머리를 잘라달라는 사람이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내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마지막 밤에 하는 마지막 적선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앉으세요.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대신 빨리 자르고 가셔야 해요. 수진이 미용 의자를 가리켰고 남자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의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마주하고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았으면 이 지경이 된 거야. 수지는 서랍에서 가운을 꺼내 들고 남자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가운을 펼쳐 남자의 어깨 위로 둘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움찔하며 몸을 피했어요. 괜찮습니다. 냄새라도 배면.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가운을 남자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손님 옷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더 곤란해요. 가만히 계세요.
남자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빗을 집어들고 남자의 머리카락에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빗살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허리까지 늘어진 머리카락은 단순히 엉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빗질은 포기해야겠네요. 그냥 잘라낼게요. 수지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엉킨 머리카락 뭉치를 한 손으로 잡고 가위날을 갖다 대고 숭덩숭덩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서걱, 서걱. 가위가 머리카락을 끊어낼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서걱, 서걱. 빗소리와 가위 소리만이 어둑한 미용실 안에서 엇갈렸습니다. 남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호흡을 참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거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고개를 바닥 쪽으로 처박은 채 자신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가위질을 이어갔어요. 굳이 말을 걸 이유도 없었고 상대도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빨리 끝내고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엉킨 부분을 대충 잘라내고 나자 비로소 남자의 목과 어깨,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순간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들어온 건 그 위에 새겨진 상처들이었어요. 목덜미에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귀 뒤쪽에는 긁힌 상처가 딱지가 앉은 채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목이 이어지는 부분에는 찢어진 흉터도 보였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으면 사람 몸이 이렇게 되는 걸까? 연민인지 불쾌함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지만 수지는 애써 무시하며 가위질을 계속했어요. 어느 정도 길이가 정리되자 수지는 바리깡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머리를 다듬기 위해 남자의 머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게 하고 바리깡을 목덜미 쪽에서부터 위로 밀어 올렸어요.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잔머리들이 깎여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남자의 오른쪽 귀 뒤쪽,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동그랗게 패인 흉터였어요. 오래된 화상 흉터 특유의 매끈하고 움푹 들어간 자국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흉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0년 전 어느 여름 저녁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용 자격증 실기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던 날, 수지는 거실에서 연습용 마네킹 머리를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고데기로 컬을 넣는 연습이 도통 손에 익지 않았거든요. 그때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동훈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인형 머리 말고 내 머리로 해봐. 진짜 사람 머리가 감이 다르다며. 동훈이 해해 웃으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데기를 잡았어요. 컬을 넣는 연습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고데기를 놓쳤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봉이 동훈의 귀 뒤쪽 목덜미에 닿았어요. 아 뜨거. 동훈이 화들짝 놀라 목을 움츠렸고 지는 새파랗게 질려 얼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떡해. 아야야 진정해. 괜찮아. 동훈은 얼음을 목에 대고 씩씩거리면서도 곧 시익 웃었어요. 우리 마누라 합격하라고 내가 액땜한 거다. 이거 영광의 상처야. 영광의 상처. 무슨 영광이야 바보같이. 수진이 울먹이자 동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이 정도 돼인 것 같고. 그 화상 자국은 결국 흉터로 남았어요. 동그랗게 패인 콩알만한 흉터. 수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는데 동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누라 자격증 딴 기념 훈장이라고, 우리 부부만 아는 비밀 문신이라고 농담을 했었죠. 바리깡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의 흉터와 기억 속의 흉터가 겹쳐졌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설마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니야, 세상에 화상 흉터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은 이렇게 늙지 않았어.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냄새나는 거지 같은 행색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심장은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바리깡을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위질을 계속하다가는 남자를 다치게 할 것 같았어요. 수지는 바리깡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요. 수지는 남자에게 등을 돌린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언가를 애써 눌러 담으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수지는 다시 남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전히 앞으로 숙여진 덥수룩한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머리 걷어 올릴게요. 남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 좀 드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천천히 수진의 두 손이 남자의 앞머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수진의 두 손이 남자의 앞머리에 닿았습니다. 축축하고 기름진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어요. 수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마치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여는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을 마주하는 것처럼 손끝이 떨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거쳐 올라갔습니다. 거울 속에 얼굴이 드러났어요.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처진 눈꼬리, 슬퍼 보이는 눈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늘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던 그 눈. 수진을 바라볼 때마다 괜히 주눅 들어있던, 그러면서도 한없이 다정했던 그 눈. 거울 속에서 그 눈이 수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7년 전 사라진 남편의 눈이었어요. 수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소리를 삼키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한 발, 두 발 물러서다가 등 뒤에 있던 미용 카트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쨍그랑 카트 위에 놓여있던 가위와 빗, 롤핀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동우는 거울 속에서 수진의 경악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는 입술,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눈동자.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동우는 황급히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다시 얼굴을 숨기듯, 아니 차마 아내의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바닥으로 쳐박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동훈의 두 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훈의 머릿속으로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0.7평짜리 독방, 변기 하나와 이불 한 장이 전부인 좁디 좁은 공간에서 동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채업자 박 사장 앞에서 각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본인 한동훈은 횡령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는 서류였죠. 대신 박 사장은 아내 이수진 명의로 된 빚 3억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몰랐어요. 그 빚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동훈이 몰래 사업 자금을 끌어쓰다가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이었거든요.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큰 구덩이에 빠졌고 결국 박 사장에게 잡혀 이 지경이 된 거였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빚은 없어지고 수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동우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이불을 입에 물고 몸부림쳤습니다. 수진이 보고 싶어서,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따뜻한 손이 그리워서, 인연의 향기가 200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면회 신청서가 들어왔던 날, 이수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동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아내를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상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꼴을 마주할 수진의 얼굴을, 죄수복을 입은 남편을 보며 무너질 아내의 모습을. 동우는 면회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나 다른 여자 생겼다. 그 여자 빚 갚아주려고 내 명의로 돈 끌어다 쓴 거야. 미안하다. 다시는 찾지 마라. 단 한 글자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썼어요. 아내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 미련 없이 새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편지를 붙인 날 동우는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들기만 하면 구역질이 났고 억지로 삼킨 밥은 고스란히 토해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심장을 도려낸 기분이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 이 좁은 미용실 안에서 동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지는 쏟아진 도구들 사이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런 꼴로 온 거야? 7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묻고 싶은 말이 1000개는 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동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이 의자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꼴로 아내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으니까요. 거지 같은 냄새, 늙어버린 얼굴, 부서진 몸뚱이. 아내가 기억하는 한동훈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야 하는데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가야 해라고 외치는데 가슴 어딘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어요.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길이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밤마다, 공사판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얼어붙은 새벽마다 떠올렸던 손.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신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으로 만져주던 손. 그 손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어요. 미용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때렸고 천장에서 새는 빗물은 여전히 퉁, 퉁, 양동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7년의 세월만큼이나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도 동훈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울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않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틀림없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세월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과 분노가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겨우겨우 입을 열었어요. 면도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염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대로 보내드리긴 그렇네요. 손님을 대하는 말투였어요.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수지는 뒤쪽 개수대로 가서 수건을 꺼냈어요. 뜨거운 물을 틀고 수건을 적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건을 양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뺀 뒤 동훈에게로 돌아왔어요. 고개 뒤로 젖히세요. 동훈이 천천히 고개를 젖혔습니다. 천장을 향해 얼굴이 드러났고 수지는 따뜻한 수건을 동훈의 얼굴 위에 올렸어요. 이마부터 턱까지 덥수룩한 수염을 덮으며 얼굴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동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건의 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랫 동안,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으니까요. 공사판 컨테이너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던 새벽들, 겨울에도 난방 한 번 못 틀고 웅크려 잠들던 밤들. 그런 시간을 버텨온 몸에 따뜻한 수건 한 장의 온기가 너무 벅찼던 거예요. 동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아내가 알아차릴 테니까.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스스로 무너지는 꼴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그저 수건을 꾹꾹 눌러 수염에 온기가 배도록 하면서 자신도 떨리는 손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잠시 후 수건을 걷어내고 수지는 쉐이빙 폼을 손바닥에 짰어요. 하얀 거품을 양손에 묻히고 동훈의 턱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어요. 기억 속 남편의 피부는 매끈하고 탱탱했었거든요. 면도를 해주면 야, 내 피부 아기 엉덩이 같지 않아? 라며 장난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끝에 닿는 건 거친 사포 같은 피부였습니다. 쉐이빙 폼을 바르는 동안 수진의 손이 동훈의 얼굴을 후쳤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깊게 팬 팔자주름, 거칠어진 볼. 거품을 다 바르고 면도기를 집어드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으로 지난 7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남편이 사라진 직후 미용실은 지옥이 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유리창에 붉은 라카로 커다랗게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동갑하, 도두가. 휘갈겨 쓴 글씨가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손톱이 깨지도록 그 글씨를 지우며 울었어요. 신어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불어.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짜로 모른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고 단골이었던 아주머니들도 눈을 피하며 발길을 끊었어요. 수진 씨네 남편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돈 들고 도망갔대. 그 착해 보이던 사람이 역시 사람 겉만 보고 모르는 거야. 그러게 저 혼자 빚 뒤집어 쓰고 고생이래. 쯧쯧.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등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분노에 이가 갈렸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밤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으로 시작해서 2병이 됐고 나중에는 소주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취기가 올라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고 그래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텅 빈 옆자리를 더듬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또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천장을 보며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뭐가 그렇게 부족했어? 왜 말도 없이 갔어?
왜 나 혼자 이 꼴을 당하게 내버려뒀어.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동이 트면 일어나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 굴레가 7년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면도날을 들고 동훈의 턱에 댔어요. 조심스럽게 나를 움직여 수염을 밀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서 뚝 떨어져 동훈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훈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느꼈습니다. 수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면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턱 밑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흉터가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엄지가 그 흉터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말없이 손가락 끝으로 읽어나갔어요. 이 흉터가 생길 때 얼마나 아팠을까? 피가 났을 텐데 병원은 갔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갔냐고. 면도가 끝나고 수지는 따뜻한 수건으로 동훈의 얼굴에 남은 거품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스킨 로션을 꺼냈습니다. 오래돼서 반쯤 남은 싸구려 스킨이었어요. 손바닥에 덜어서 동훈의 뺨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동훈의 눈이 스르륵 떠졌어요.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수진이 항상 발라주던 스킨 냄새였어요. 싸구려 스킨 특유의 알싸한 알코올 향과 살짝 달콤한 향이 섞인 그 냄새. 결혼 초 면도를 마치면 수진이 항상 이렇게 발라줬었죠. 가만 있어. 발라줄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동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10년 전 그대로인 스킨 냄새가 너무 잔인하게 그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10분 남짓한 면도 시간 동안 서로의 고통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거친 살갗으로, 얼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로, 참느라 떨리는 어깨로, 억누른 숨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훈은 잠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손길의 온기가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이 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동훈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동훈의 오른쪽 다리가 이상했거든요. 왼쪽 다리에 무게를 싣고 일어서는데 오른쪽 다리가 땅에 닿자마자 휘청거렸어요. 제대로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은 미용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하게 절뚝거렸어요. 동훈의 머릿속으로 3년 전 겨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재개발 현장이었어요. 12월의 새벽,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추위 속에서 2층 비계 위에 올라가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곱아서 장갑을 껴도 감각이 없었어요. 철근을 들어 올리는데 발밑에 강목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어요. 쿵 하고 땅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인부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야 병원 가야 돼. 부러진 것 같아.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들었어요. 응급실비, 엑스레이, 깁스, 입원비.
그 돈이면 열흘은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벌려고 여기 와 있는 건데 병원비로 날릴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삐끗한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자 눈앞에 별이 보였지만 버텼어요. 숙소로 기어가서 서랍에 있던 압박 붕대를 꺼냈습니다. 부어오른 다리를 붕대로 칭칭 감고 그 위에 두꺼운 양말을 신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우는 또 현장에 나갔습니다. 벽돌을 날랐어요. 시멘트 포대를 옮겼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숨어서 붕대를 풀어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 피부가 터질 것 같았고 시퍼런 멍이 무릎까지 번져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붕대를 감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기가 빠졌지만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걸을 때마다 뼈가 어긋난 느낌이 났고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뼈가 잘못 붙은 거였어요. 살을 만난 건 반년도 더 지나서였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맞춰야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나을 수는 없어요. 평생 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도 동우는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수술비도 회복 기간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절뚝거리며 살기로 했습니다. 동우는 절뚝거리며 미용실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몇 겹으로 둘둘 말아 안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거였죠. 비닐봉지를 벗기자 그 안에서 또다시 신문지로 싼 뭉치가 나왔어요. 그 뭉치를 꺼내드는 동훈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든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2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바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다 먹지 않았어요. 남들이 먹다 남긴 반찬을 몰래 비닐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은 그걸로 때웠어요. 반찬이 없으면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고 라면이 없으면 그냥 굶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에 달력을 걸어두고 네임펜으로 날짜를 하나씩 지워갔어요. 목표 금액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서 딱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현금으로 뽑았어요. 그 돈을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짐가방 맨 밑바닥에 숨겨두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돈이 진짜인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꺼내서 세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을 세는 손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에도 흙이 묻고 시멘트 가루가 묻고 땀 냄새가 배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수명이었습니다. 관절이 닳고 허리가 휘고 다리가 부러지고 손톱이 빠지는 동안 그 몸뚱이에서 쥐어짜낸 것들이었어요.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우는 그 뭉치를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외상했던 거 갚으러 왔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동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를 버리고 간 남자가 7년이나 지나서 거짓골로 나타난 남자가 어떻게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수진의 시선은 동훈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계산대 위에 올려진 그 손. 손톱이 2개나 빠져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손톱이 없었고 그 자리에 새 손톱이 자라다 만 것처럼 울퉁불퉁한 살같이 드러나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이 그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핏 줄이 굵게 튀어나와 있었고 송금이 패인 자리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건강하세요. 사장님, 동훈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수진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였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사장님. 동훈이 몸을 돌렸어요. 절뚝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땅을 끄는 것 같은 걸음이었어요. 수진이 붙잡을까봐, 무슨 말이라도 걸까봐 도망치듯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의 빗소리와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동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그 종소리가 유난히 야속하게 들렸어요. 7년 전 동훈이 사라지던 날에도 이 종소리가 울렸을까요? 수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문을 나섰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저 닫힌 유리문 너머로 빗줄기에 가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절뚝거리는 걸음, 비에 젖어 축 처진 어깨, 머리가 짧아진 뒤통수, 이윽고 그 모습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천천히 발밑으로 내려왔어요. 동훈이 앉아있던 미용의자 아래로 무릉덩이가 번져 있었고 문 앞까지 찍힌 젖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계산대 위로 향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뭉치가 거기 있었어요. 동훈이 품속에서 꺼내놓고 간 것. 수진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그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신문지를 펼치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곰팡이 냄새, 땀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신문지가 벗겨지자 돈다발이 드러났습니다. 은행에서 뽑은 새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무줄로 투박하게 묶인 지폐 뭉치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상태가 하나같이 엉망이었어요. 1,000원짜리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5만원짜리에는 기름때가 번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는 꼬깃꼬깃하게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떤 지폐는 끝이 찢어져 있었고 어떤 지폐는 땀에 절어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고 다시 세어야 했습니다. 5만원짜리 뭉치, 10,000원짜리 뭉치, 1,000원짜리 뭉치. 고무줄을 풀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세었어요. 5천만원. 세상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공사판 일용직으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몇 년을 굶어가며 모아야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수진의 손에서 지폐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1,000원짜리. 그 1,000원 한 장에도 동훈의 땀이 배어 있었어요. 마지막 돈다발을 들어 올리는데 그 아래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공책에서 찢은 것 같은 줄 쳐진 종이였는데 비에 젖어서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고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삐뚤빼뚤하고 엉성했지만 그 글씨체를 수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동훈의 글씨였습니다. 수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첫 두 글자를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읽어 내려갔어요. 수진아, 나 도망간 거 아니야. 박 사장이 자기 대신 감옥 갔다 오면
네 앞으로 있던 빚은 없던 걸로 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간 거야. 다른 이유 없어. 그냥 네가 빚에서 벗어났으면 해서.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망간 게 아니었어.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니었어. 그 편지는 7년 전에 받았던 그 끔찍한 편지는 거짓말이었어. 글씨가 번진 부분을 지나 다음 줄이 이어졌습니다. 출소하고 나니까 정가자 딱지가 붙어 있더라. 이 꼴로 네 앞에 설 수가 없었어. 빈손에 이런 몸뚱이로 가면 네가 또 고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돈 모으느라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요. 7년 동안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돈으로 가게 월세 내고 빚 남은 거 있으면 갚아.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난 이제 여한이 없다. 수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울음도 비명도 아닌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한이 없다고. 이제 여한이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마지막 인사잖아요. 이 돈 주고 나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혹시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혹시 그 사람 어디 가서 죽으려는 거 아니에요? 할 일 다 했으니까,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 수진의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왔어요.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가 그러래? 누가 혼자 감옥 가고 혼자 벽돌 나르고 혼자 다 감당하래.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빚 갚아달라고 했냐고.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했잖아. 도망가지 말고 같이 힘들자고 했잖아.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7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미칠 듯한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됐어요.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잡아야 했습니다. 계산대 뒤에 놓아둔 슬리퍼를 발에 걸치려다 한 짝이 안 보여서 맨발에 한 짝만 신었습니다. 그것도 신다만 채로 문 쪽으로 뛰었어요. 유리문을 두 손으로 밀어젖혔습니다. 싸.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우산도 없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수지는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동훈.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한동훈, 어디야? 빗소리에 묻혀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용실 앞 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골목 어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쌓아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그나마 있는 가로등도 빗줄기 때문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2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어디로 간 거야? 미용실에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다리로는 멀리 못 갔을 거예요.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수지는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질퍽거리는 바닥에 자꾸 빠졌어요. 뛰기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답해. 그때였어요. 저 멀리 골목 끝자락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 하나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절뚝거리는 걸음. 동훈이었어요. 여보. 수진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밑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곳곳에 있었는데 한 발이 그 웅덩이를 잘못 밟았습니다. 미끄러지듯 균형을 잃은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철퍼덕. 수진의 몸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몸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했습니다. 수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피가 줄줄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젖은 시멘트 바닥이 맨발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동훈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0m, 5m, 3m. 수진의 손이 동훈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동훈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폭우 속에서 뛰어와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동훈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른 짧은 머리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면도한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창백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늙어버린 얼굴, 깊이 팬주름하지만 그 눈은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슬프고 미안하고 아내를 바라볼 때면 늘 쩔쩔매던 그 눈. 수진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만 주면 다야?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7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머리 깎고 돈 주면 땡이냐고. 주먹으로 동훈의 가슴을 쾅 쳤습니다. 편지는 뭐야? 여한 없다는 게 뭐냐고. 이게 무슨 유서라도 돼? 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쉰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놈 잊어라. 뭐라고? 난 이제 너한테 짐만 돼. 동훈이 수진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정과자의 절름발이야.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너만 힘들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라. 없는 사람 취급해. 7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동훈의 손이 수진의 손목을 쥐었습니다. 떼어내려고, 밀어내려고.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내의 손목이 너무 가늘었거든요. 7년 전보다 훨씬 가늘고 앙상해진 손목을 쥐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손목으로 7년을 버텼구나. 이 가느다란 손목으로 가위질을 하고 빚쟁이들과 싸우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구나. 밀어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짐이 되든 말든 그건 내가 정해. 수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동훈이 다시 수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나라, 제발. 보기 싫지 않아? 이 꼴이 역겹지 않냐고. 거지 새끼가 남편이라고 나타났는데 뭐하러 붙잡아. 동훈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퍽! 동훈의 가슴에 주먹이 박혔습니다. 여자의 주먹이, 그것도 손목이 망가진 여자의 주먹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동훈은 비틀거렸습니다. 그 주먹에 담긴 감정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누가 희생하래? 수진이 소리쳤어요. 주먹이 동훈의 가슴을 연달아 때렸습니다. 누가 너 혼자 감옥 가래? 누가 너 혼자 다 뒤집어 쓰래?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빚 갚아달라고 한 적 없잖아.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했잖아. 도망가지 말고 같이 힘들자고 했잖아. 주먹질이 점점 약해졌어요. 처음에 분노가 서러움으로 바뀌면서 때리는 손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나 혼자 7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라카로 욕 써놓은 거 새벽에 혼자 지웠어.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히고 당신 어디 있냐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왔어. 밤마다 소주 마시고 울다가 잠들었어. 그거 다 알아?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동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안해, 수진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동훈이 말했습니다. 빚 대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 몸뚱이라도 담보로 잡히면 네가 편해질 줄 알았어. 어깨가 들썩였어요.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출소하고 나니까 빈손에 정과자 딱지에 병신 다리밖에 없더라. 그 꼴로 어떻게 가? 어떤 면목으로 가? 동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너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 더 고생시켰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빗속에서 무릎 꿇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던 남자였어요. 힘들 때 기대라고 내가 있잖아 하고 웃어주던 남자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어요. 원망도 억울함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건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 꿇은 동훈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뻗어 동훈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동훈의 눈이 수진의 눈과 마주쳤어요. 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감옥에 있든 거지가 되든 상관없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정과자여도 돼. 절름발이어도 돼. 돈 한 푼 없어도 돼. 수진의 엄지가 동훈의 뺨 위로 흐르는 물기를 훔쳤습니다. 나한테는 그냥 내 남편이야. 한동훈. 그거면 돼. 동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가지마. 수진이 동훈의 얼굴을 더 세게 감싸 쥐었습니다. 제발 가지마. 다시는 놔두고 어디 가지마.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눌러 담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 무릎 꿇은 동훈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동훈도 수진을 안았어요. 떨리는 두 팔이 수진의 등을 감쌌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감옥에서, 공사판에서, 차가운 컨테이너에서 수천 번 꿈꿔왔던 온기. 그 순간 동훈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7년을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아, 보고 싶었다. 동훈이 수진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보고 싶었다. 매일 밤 네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도 참았어. 참았는데. 수진은 동훈의 등을 토닥이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 빚 갚는 건 돈으로 하지 마. 동훈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평생 내 옆에서 밥해. 빨래해. 청소해. 설거지해. 수진이 동훈을 더 꽉 안았어요. 다시는 나가지 마. 알았어? 동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말없이 끄덕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빵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뭐 하는 거냐는 듯이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우산을 쓴 채 멈춰서서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수진과 동훈에게는 그 시선들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오직 둘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도, 경적 소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수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동훈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동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얼른 동훈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둘렀습니다. 기대. 수진이 동훈의 허리를 부축했어요.
가자. 집에 가자. 집. 그 말에 동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집에 가자. 그 한마디가 이렇게 벅찬 말인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절뚝거리는 동훈과 맨발의 수진이 서로를 지팡이 삼아 기대며 걸었습니다. 수진의 무릎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고 동훈의 다리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뒤틀렸어요. 흙탕물에 젖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두 개의 실루엣. 서로에게 기대어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부축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쓰러질 것 같은 두 사람이 함께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 미용실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블루밍 헤어. 몇 시간 전만 해도 폐업을 앞둔 쓸쓸한 가게였는데 지금은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돌아갈 곳, 비를 피할 지붕, 함께 있을 공간, 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블루밍 헤어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형광등 몇 개가 나가서 어둑어둑했던 그 간판이 이제는 새로 페인트 칠까지 해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입간판이 하나 더 세워져 있었어요. 남성 컷 전문 한동훈 원장. 미용실 안쪽 구석에는 바버샵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짐을 쌓아두던 자리를 치우고 거울을 달고 바리깡과 면도기를 갖춰놓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한 남자가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이발한 짧은 머리, 단정하게 다린 하늘색 셔츠, 허리에 두른 검은색 앞치마. 1년 전 빗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거지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이 있었고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절뚝거렸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고 있었거든요. 한동훈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매일 밤 수진이 잠든 뒤에 교재를 펴고 공부했고 새벽에 일어나 연습용 마네킹으로 가위질을 연습했습니다. 불량한 다리 때문에 오래 서 있기 힘들어서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장에 갈 때 수진이 손을 꼭 잡아주었고 합격 발표가 난 날 두 사람은 미용실 안에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이, 한 원장. 손님 의자에 앉은 남자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배가 나오고 얼굴이 번들거리는 60 넘은 남자. 건물주 최 씨였습니다.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네. 요즘 내 단골 이발소보다 여기가 더 낫다니까. 1년 전만 해도 수진에게 내일 아침까지 방 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월세가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월세 안 밀리니까 얼마나 좋아. 나도 좋고 자네들도 좋고. 그치? 최 씨가 너스레를 떨었어요. 동훈은 그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도 안 밀리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여자 손님의 머리를 말리던 수진이 힐끗 뒤를 돌아보았어요. 최 씨의 뒤통수를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1년 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렸지만 동훈이 괜찮다고 지나간 일이라고 하니까 참았어요. 대신 속으로 저 양반 머리 깎을 때 바리깡 좀 세게 눌러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가 돌아가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동훈이 수진에게로 왔습니다. 수진은 카운터 의자에 앉아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거든요. 내 가위질을 하면 여전히 저리고 아팠습니다.
동훈이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이리 줘. 수진의 손목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로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안쪽을 꾹꾹 누르고 손바닥을 펴서 마사지했어요. 옹이처럼 굵어진 손가락이 어울리지 않게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좀 쉬면서 해. 무리하지 말고. 동훈이 수진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설거지는 내가 다 해놨어. 저녁에 청소도 내가 할 거니까 오늘 손님 좀 적으면 일찍 쉬자.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는데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후두둑 후두둑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쏟아지는 폭우는 아니었지만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예전의 수진이었다면 그 빗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예요. 비가 오면 손님이 뜸해지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혼자 남겨진 쓸쓸함이 밀려왔으니까요. 비 오는 밤은 늘 남편 생각에 소주를 마시다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비 온다. 동훈이 가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빗줄기가 줄줄 흘러내렸고 빗냄새가 훅 밀려들었어요. 축축하고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청량한 냄새. 커피 탈까? 수진이 카운터 뒤쪽 서랍에서 믹스커피 봉지를 꺼냈어요. 찢어서 종이컵 2개에 나눠 넣고 전기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달달한 커피 향이 가게 안에 퍼졌어요. 두 사람은 가게 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문턱에 걸터 앉아 다리를 밖으로 뻗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처마 밑이라 비에 젖지는 않았지만 튀는 빗방울이 가끔 발등에 닿았어요.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1년 전 그날 밤에 당신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동훈이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난 아마 진짜 끝이었을 것 같아. 가게 문 닫고 어디론가 떠나고. 수진이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여보가 왔잖아. 냄새나는 그 꼴로. 자꾸 냄새 얘기하네. 동훈이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어요. 냄새나도 내 남편인데 어떡해. 수진이 동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냄새 안 나니까 됐어. 수진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대기업 사장이 되거나 강남에 빌딩을 사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였습니다. 비 오는 날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실 사람. 손목이 아프면 주물러주는 사람. 설거지를 대신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쉬면서 해라고 말해주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쳐도 함께 우산을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돌아와줘서. 동훈이 활짝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받아줘서 고마워. 빗소리가 가게 안을 부드럽게 채웠고 믹스커피의 달달한 향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간판에 블루밍 헤어라는 글씨가 가게 안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1년 전 폐업 직전이었던 이 작은 미용실은 이제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찾아온 남자와 그 남자의 머리를 잘라준 여자. 7년을 기다린 아내와 7년을 떠돌다 돌아온 남편.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봄날의 따뜻한 위로처럼 당신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